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내과 윤석윤입니다. 저는 오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어떤 병인지, 그 다음에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제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생활 관리 부분인데요. 뾰족한 방법은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좀 꼭 말씀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래서 말도 사실 어, 아주 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골수에서 형성, 뭐를 만드는데 이상이 생긴 증후군이다. 저희 또 증후군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지만은 조금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그 영어로는 마이엘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특정 뭐 가령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하나의 이제 질환인데요.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에서 형성 이상이 있는 분들이 전반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두루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후가 되게 괜찮은 무증상의 환자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준하는 상황의 환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수는 이제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조혈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크고 좀 뭐 이런 긴 뼈들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이 골수에서는 또 혈액의 어떤 세포로라도 분화가 될 수 있는 혈액 줄기 세포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조혈모 세포 중에서 골수계 전구세포와 림프구계 전구세포로 분화가 된 이후에 이 골수계에서 이렇게 요 호염기구, 호중구, 호산구, 뭐 단핵구, 뭐 포식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백혈구로 카운트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거액구에서 혈소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적혈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계 정구 세포의 형성 이상으로 정상적인 혈구 세포의 생성 감소,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감소라든지 혈소판 감소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골수계 정구세포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모양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김새가 정상세포하고는 좀 다른 모양을 띠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모양의 이상과 더불어 이제 염색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46, 뭐 X, 남성의 경우 46XY, 여성의 경우 46XX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세포의 염색체는 아니고 그 혈액을 만드는 세포의 염색체 이상이 동반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염색체 이상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이 염색체 이상이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예후가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염색체의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나쁜 예후를 갖게 된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 이상을 동반한다라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골수계 정구세포의 형성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모양이 이상한 게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세포, 뭐 미성숙 세포, 블라스트 이제 이런 단어들도 아마 어느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비정상의 정도가 더 많이 심한, 그래서 매우 많이 망가진 세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세포가 어느 정도 많이 증가돼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령 골수에서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진단을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예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가령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럴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아마도 많은 이제 다 담당 주치 선생님들께서 이 얘기를 하실 건데 이게 워낙 익숙치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본인의 질병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고령에서 뭐 좀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속적으로 좀 환자분이 좀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고요. 증상으로는 앞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골수 전국의 그런 형성 이상으로 인해 혈구 감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혈구 감소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로 인해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적혈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뭐 빈혈. 그래서 빈혈은 이제 보통 뭐 되게 호흡 곤란, 뭐 혹은 기운 없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출혈. 그래서 뭐 피부나 이런데 자반, 이렇게 점상 출혈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갖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환자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혈소판 감소가 확인이 되지만은 증상은 딱히 없이 가령 뭐 건강검진에서 뭔가 뭐 혈소판 뭐 백혈구하고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큰 병원 진료를 한번 권유받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초 혈액,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아세포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블라스트가 일반적으로는 그 말초 혈액에서는 하나도 보이면 안 됩니다. 골수에서는 정상적으로 한 5% 미만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말초 혈액에서는 하나도 보이면 안 되는데 뭐 건강검진 등에서 이런 말초 혈액에서 이런 세포가 보인다고 뭐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것을 권유받아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해당이 있으셔서 병원 가셔서 진단을 아마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이게 좀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혈구, 말초혈액의 이런 혈구 감소증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혈구 감소가 사실 이렇게 이런 뭐 백혈구가 떨어져서 뭐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이제 혈구 감소를 유발시킬 만한 뭐 감염이라든지 약물, 뭐 알코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동반 질환 등에 의해서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이상 형태학적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10%, 그 다음에 뭐 아세포가 뭐 정상으로 골수에서 한 5%까지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한 5에서 19%, 20%가 넘어가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기준 혹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염색체 이상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염색체 이상 외에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에서 많이 좀 확인되는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검사는 이제 뭐 차세대 염기세열 NGS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많은 이제 사실 병원에서 NGS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검사 NGS라는 뭐 차세대 염기세열이란 검사도 아마도 좀 많은 환우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선 저희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골수 검사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제 말초 혈액,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아까 그 제가 피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듯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만 확인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피를 만드는 공장에서의
그런 상황은 말초 혈액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포지션 혹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하는 포지션 등으로 여기가 이제 엉덩뼈의 엉덩뼈 쪽 부분에서 이렇게 단단한 뼈를 피부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코티칼 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뚫고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골수 흡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좀 반응 평가 및 그 환자분의 그 현재 그 질병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초 혈액으로 이게 좀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저희도 이 골수 검사 이렇게 처방을 하거나 하면서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지만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골수 검사를 중간중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는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후가 좋은 환자분, 뭐 그렇지 않은 환자분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개 중에서 뭐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가령 백혈구나 적혈구는 정상이지만 혈소판만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세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이 병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분류는 사실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좀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 기준을 흔히 많이 사용을 했고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뭐 일부 환우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점점 사실 좀 많이 복잡해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유전자의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 및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좀 밝혀지면서 이제 그런 것을 진단에 이제 자꾸 좀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진단을 위한 이런 분류는 좀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해진 분류만큼 뭐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뭐 이런 거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선은 요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인데요. 이제 치료는 어, 우선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거는 사실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이제 혈액암뿐만 아니라 이제 종양 모든 암 치료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정말 뭐 좋은 치료가 있어도 그 치료가 환자분한테 더 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환자분의 나이, 동반 질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질병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해도 그 병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좀 다양하다고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위험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강도가 센 치료가 있을 거고 치료의 강도가 좀 약한 치료가 있을 거고 이런 치료의 강도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위험군이랑 고위험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구 세포의 생성 감소 정도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또 축이고요. 그 다음에 동반된 염색체 이상이 어떤 거냐가 또 중요한 축이고요. 그다음 그 아세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요 세 가지를 갖고 저희가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여드리는 표들은 어, 뭐 얼마든지 검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이거를 막 다 저희도 100%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다 검색을 하고 찾아보면서 환자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이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IPSS라는 거는 여기서 간단하게 우선 보여드리면 블라스트가 아세포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세포, 골수에서 그 아세포의 비율이 5% 미만은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다. 0점, 그래서 0.5에서 10%, 0.5점.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20%, 그럼 이거 1.5점. 20%가 넘어가면은 사실 거의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다음 이제 캐리오타입이라고 써 있는 게 염색체 이상이고요. 요거는 여기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이제 염색체 이상이 어떤 염색체 돌연 변이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이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인터메디에이트가 있을 수 있고, 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또 이렇게 더 주석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체 이상을 갖고 저희가 0점, 0.5점, 1점을 하고, 다음 이 사이토페니아가 혈구 감소인데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 중에서 그 정한 이제 컷오프 라인이 있는데, 그 컷오프 라인보다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5점. 그래서 이 세 개를 저희가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서 로우 리스크, 저위험군, 인터메디에이트 1, 그다음 중간에서 조금 괜찮은 인터 2는 그야말로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다음에 이제 하이 리스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IPSS 기준으로 로어, 그러니까 저위험군 및 그다음 중간에서 1단계 인터메디에이트 1 그룹은 조금 좋은 쪽으로 로우 리스크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고, 인터메디에이트 2에서 하이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위험군으로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기준이 로어 리스크, 그다음에 인터메디에이트 1, 인터메디에이트 2, 하이 리스크 그룹이 이제 메디안 서바이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중앙 생존값이라고 하는 거에, 요게 이제 평균이랑은 조금 다른데, 가령 100분의 환자분이 계시면은 가운데 계신 50, 그러니까 가장 짧게 금방 돌아가시는 분, 가장 오래 사시는 분을 봤을 때 중앙에 계신 분의 생존값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5.7년, 이거 사실 너무 낮게 나와 있어서 이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에 들어가면 그만큼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우선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볼 때 이 정도의 수치를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25%의 환자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로 진행하는 것들, 그 연도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환자분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넘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위험군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위험군 환자분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우선은 좀 지켜보다가,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저위험군에 머무르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일부 환자분들은 사실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IPSS는 제가 뭐 좀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엄청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엄청 간단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점점 조금 더 세분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죠. 저희가 검사하는 거에 비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차세대 염기서열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카리오타입 같은 그 염색체 이상도 훨씬 분류가 좀 되게 심플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조금 더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혈구 감소도 이거는 뭐 한쪽이 뭐 이상하다, 두 개, 세 개가 이상하다, 그냥 그 정도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IPSS-R은 이제 리바이스드, 그러니까 개정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심도가 있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10, 8에서 10, 8, 뭐 혈소판은 10만에서 8만에서 10만, 5만. 뭔가 그 기준을 조금 더 사이토제닉도 이 카리오타입이란 염색체 이상이랑 똑같은 건데, 뭐 매우 베리 굿, 굿, 인터메디에이트, 푸어, 베리 푸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환우분들이 직접 사실 하시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이거를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보통은 차팅을 많이들 해놓으실 거고요. 질문을 하시면은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환자분이 특히 처음 진단될 때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담당 담당 교수님들이 다 이제 IPSS, IPSS-R을 사용을 해서 환자분의 그런 위험군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환자분의 현재 상황,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다면은 아, 고위험군이지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거는 사실 좀 고려하기 어렵고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치료 결정을 하시게 될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IPSS, IPSS-R이고요. WPSS는 아주 널리 사용되진 않지만 이것도 물론 이렇게 결국은 다 비슷합니다. 세포 감소, 유전자 이상, 그 다음에 아세포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 IPSS-M이라고 해서 그 동반된 이제 유전자의 이상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를 막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되고 사이트가 거의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동반된 돌연변이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제 다 칼큘레이션을 해서 그게 나와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막 나눠주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치료가 현재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고요. 현재 어쨌든 치료는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우선 나눠서 저희가 이제 저위험군에 있어서는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무증상 및 이제 혈구 감소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구 감소가 좀 제법 있는 경우,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 뭐 에리스로포ietin 등에서 뭐 이제 근육 이렇게 주사를 맞는 환우분들도 더러 계실 거고요. 요것도 이제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의 혈중 레벨이 뭐 한 500 미만인 경우에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 하게 되고, 다음 이제 루스파터셉트도 뭐 들어보신 환자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런 치료에도 해결되지 않는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은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적극적인 처방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빈혈 교정이라는 치료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가야 될 건데 그 보험이 안 되는 약을 계속 평생 사용하는데 좀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널리 사용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로도 조절이 안 되면은 다양한 이제 면역 억제제, 뭐 다나졸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걸 경우에 따라서 일부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적혈구나 혈소판은 이제 저희가 수혈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혈 간격을 이제 환자분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일부 환자분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혈구 감소를 치료를 위해서 저메티라 약물인 뭐 아자사이티딘이나 데시타빈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OQ 결실, 요거는 이제 염색체 이상에서 5번 염색체 Q 부분이 손실이 있는, 그러니까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아주 극히 일부의 환자분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서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수혈을 결국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혈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용혈 부작용, 이제 수혈 맞을 때 뭐 열이 난다든지 뭔가 그런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전처치도 하고 하지만은 일정 정도는 수혈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수혈로 인한 감염, 이제 그런 위험성도 뭐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만은 저희가 무슨 수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진 않거든요. 환자분의 증상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그 수혈을 위한 그 혈색소의 수치도 뭐 일부 문헌에서 한 7 정도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뭐 2주 내지 3주 정도의 그 간격으로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수혈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수혈을 또 안 하면서 참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딱 7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그 다니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적절한 상의를 통해서 나는 한 6 정도만 6 정도여도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6 정도를 타겟으로 하면서 한 달이나 뭐 3주, 뭐 2달 이런 간격으로 수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 수혈이라는 게 어, 앞에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은 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수혈이 중요한데요. 참 이게 뭔가 수치나 이런 걸로서 제시해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그 다니는 그 병원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통해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그 정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위험군 치료인데요. 동종절모세포 이식을 또 제가 설명드리려면 사실 너무 깁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하나의 강좌를 해야 되는 정도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골수계 조혈모세포, 그거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바꿔줘서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 중에서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지만, 이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저희가 이제 HLA라는 걸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조혈모 세포가 내 몸에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걔네가 일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들어온 세포가 이제 정상적인 나의 다른 조직하고의 이런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제 그런 이식편대 숙주 반응 때문에 저희가 뭐 면역 억제제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병이랑 상관없이 이 치료랑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전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냥 다 조혈모세포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분들한테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실 만한 컨디션인 환자분들한테만 권하고 있고, 또 적절한 그런 HLA라든지 이런 게 맞는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동반 다른 이제 질환, 그다음에 이제 나이, 그다음에 적절한 기증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혈구 감소를 목표로 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러스파트셉트 같은 경우는 아직 고위험군에서는 사실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저메티라 약물 치료, 아즈사이티딘이라든지 데시타빈 이런 것들도 물론 완치까지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혈구 감소를 해결을 해주고 환자분의 그런 경과에 그래도 득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뭐 꼭 이따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선 뭐 식사, 위생, 수면, 운동 막 이렇게 되게 다들 질문이 많으시는데, 저도 정말 뭔가 정답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사실 뭐 정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냐고 막 물어보시지만은,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위생도 뭐 저희가 뭐 무균실처럼 해놓고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라든지 이제 뭐 그런
당연히 기본적인 위생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수면도 뭐 적절하게 운동을 뭐 많이 해야 되나요? 조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도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독감 예방 접종은 사실 국가에서 혈액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나 이제 그런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은 특히 이제 좀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거는 많은 그런 자료에서 알려져 있어서 근데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사실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요새는 이제 뭐 그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그런 폐렴구균 뭐 그런 것들도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이런 거는 정말 좀 근거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이 또 마침 또 독감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치료 상황에 따라서 좀 어느 타임에 맞는지 좋은지는 한번 논의는 필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독감 예방 접종은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동종절무세포 이식 이후에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희가 그냥 그 시즌이 되면은 꼭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은 꼭 환자분들이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요거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넣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아서요.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